최근 화성시 동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매매, 특히 갭투자 관련 문의 전화와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경기 남부권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탄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주 대책 발표 직후부터 호가가 5천만 원에서 1억가량 올랐고 동탄역 인근의 아파트는 이틀 사이에 3건 거래됐다고 했습니다. 또 하루에 기본적으로 예약이 4-5팀 정도 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물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동탄 지역 부동산 카페 등에는 규제 발표 이후 몇 건이 거래됨. 부동산마다 손님이 여러 팀 앉아 있음. 지방에서도 손님이 오고 있음 등 분위기를 전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던 일부 매도인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계약금 입금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규제 이후 풍선 효과를 보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동탄역 시범 호반서밋과 롯데캐슬의 시세를 보면 최근 호가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올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탄은 이제 다시 오르는 걸까요? 지난 상승장 김준혁 씨는 퇴직금을 모아 동탄 신도시의 시범 아파트 32평을 13억에 샀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선 동탄은 절대 망할 리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동탄은 앞으로 분당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김준혁 씨는 전세 6억을 끼고 투자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쭉쭉 올라서 기뻤죠.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대요.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죠.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9억 중반까지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면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이 가격에 팔 바엔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싸움이었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퇴직금 날리고 이제 우리 어떡해? 아내가 소리쳤고 준혁 씨는 대꾸할 말이 없었대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일하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준혁 씨처럼 갭투자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 동탄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동탄은 전국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이기도 하죠. 부동산은 한번 잘못된 선택이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탄역 주변 단지는 동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으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서울까지 20분대면 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역 주변 인프라 그리고 학교와 공원들까지. 2021년만 해도 동탄의 30평 아파트는 13억 14억까지 치솟았어요. 동탄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죠.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13억까지 올랐던 한 시범 아파트는 2023년에 8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억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2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보면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숨을 쉬어요. 동탄역 인근의 단지, 예를 들어 동탄역 시범 대원 칸타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13억에서 2025년 4월 10억 3,50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무려 2억 7천만 원이 빠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동탄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엄청났어요. 화성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기준 16,000건으로 2023년 대비 5,000건이나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동탄 중에서도 외곽 쪽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데요. 상업시설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삼성전자 동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동탄역 근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동탄은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풍이 불었죠. 동욱 씨는 은행 대출 6억, 자기 돈 4억을 모아 총 10억을 들여 동탄역 인근 1층 상가를 계약했어요. 이런 위치면 카페나 편의점이 들어오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초기엔 임대 문의도 제법 들어왔어요. 임차인과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많이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4년째예요.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치면 총 250만 원이 빠져나가요.
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젠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가를 8억 5천에 내놨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동욱 씨는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2022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5%에 달해요. 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손실을 본 분들 동탄에 정말 많습니다. 동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1층과 지하에 상가들이 넘쳐나죠. 단지와 연결된 통로, 밤이면 반짝이는 조명. 겉으론 정말 화려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상가도 많아요. 어떤 곳은 5년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한 번도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죠. 상가의 주인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동탄은 거주하기엔 정말 좋아요. 일자리도 많고 역도 가깝죠. 또 호수공원에서 아이들과 산책하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피크닉 즐기기 너무 좋습니다. 새 아파트들도 많고 학교와 병원 같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상권으로는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일단 상업시설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상가들이 대부분 분양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동탄 상권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동탄에는 여러 상권이 있어요. 동탄역 근처, 호수공원 주변 곳곳에 주상복합 단지들까지.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동탄의 상업시설은 2010년대 후반 신도시라는 이유로 분양가가 엄청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이 잘 됐죠. 하지만 지금은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을 못 구해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동탄 호수공원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추천으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시작했죠. 분양가 8억,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썼어요. 동탄은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 특유의 트렌디한 분위기라 카페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대요.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SNS 사진 감성으로 꾸민 인테리어 덕에 주말에 사람들이 넘쳐났대요. 민호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게다가 인근에 저가 커피점이 등장하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의 카페는 위치가 구석진 편이라 손님들의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워졌어요.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 말 가게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임차인을 구해서 이자 정도만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동탄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동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4억에서 11억으로 3억 낮게 나왔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특히 동탄역과 호수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20-30% 빠진 가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해요. 임대료는 2020년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수요는 더 크게 줄면서 공실률이 치솟고 있죠.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할인 분양, 분양 혜택을 내걸어도 손님이 없습니다.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낫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2010년대 이후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았던 데다 투자로 아파트를 산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동탄은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인천 송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송도의 공실률은 동탄과 비슷한 수준이고 투자 실패 사례도 많아요. 하지만 동탄은 송도보다 입지면에서 유리합니다. GTX가 부분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죠. 다만 GTX 효과가 집값에 바로 반영되진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GTX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다고 동탄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동탄은 삼성전자, 동탄역, 호수공원 같은 탄탄한 인프라가 있어요. 또 최근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호가 자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풍선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분당, 수원, 광교, 용인, 수지 등의 갭 투자를 차단했기 때문에
동탄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최근에 풍선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워낙 강하고 투자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됐기 때문이죠. 특히 영끌이나 무리한 갭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상업시설 투자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동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면서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동탄은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높은 구리나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의 시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도 부동산 요즘 들썩들썩하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송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에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현대아울렛, 롯데 쇼핑몰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송도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송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인천대 입구역,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요.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1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엔 9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9억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제 지인인데 2021년에 송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센트럴파크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송도가 신도시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이동욱 씨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8억 들여 1층 상가를 샀어요. 위치가 센트럴파크 2번 출구 바로 앞이라 여기서 카페나 편의점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임대 문의도 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했지만 2024년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면서 승진도 놓쳤고요. 부인과는 매일 싸움이에요. 상가 왜 샀어? 망할 셈이야? 하면서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겨우 화해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6억 5천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2억으로 빚만 쌓였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0% 수준이에요. 이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송도의 핵심 상권인데 초입부터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여긴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많지만 겨울 되면 횡해요. 분양할 때 완판됐던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5년째 비어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5년. 웃음만 나오죠. 이제 송도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송도에는 여러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송도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미래로 불리면서 분양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 구조는 신도시답게 이쁘게 설계됐어요. 커넬워크나 트리플 스트리트 같은 곳은 해외를 연상케 하죠.
근데 공실이 많아요.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커넬워크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상가는 분양가 7억이었고 인테리어에 1억을 더 썼습니다. 송도는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라 카페가 뜰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대요. 근데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김민호 씨 카페는 구석진 위치 때문에 발길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김민호 씨는 지금 택배 부업을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송도 상권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도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도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송도 상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엄청 들였어요. 유럽풍 디자인,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가들이 외부에만 있어서 겨울철엔 춥고 비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해요. 쇼핑몰처럼 실내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죠. 통행도 불편하고 지하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밤 되면 조명은 운치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요.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송도 상권 겉으론 이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이제 송도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센트럴 파크 라인 쪽을 보면 업무단지도 있고 빌딩도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러닝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409 메인 쪽 얘기지 609나 809 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엔 신축 분양 아파트가 마피 1억에도 안 나가면서 화제가 됐었죠. 돈이 떨어지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죠. 송도 국제학교 쪽은 부자들도 많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값 하락으로 싸움이 많대요. 집값 떨어졌는데 국제학교 학비 어떻게 내?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는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 오를 거야 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부동산이 하락하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송도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가 62%, 분양권 21%, 오피스텔 17%로 매우 저조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과 분양 혜택에도 손님이 아예 없죠. 분양받은 개별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9월 기준 3만 8천 건으로 작년 말 대비 20%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했어요.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큰 손실 보는 사례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인천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송도국제학교, 업무단지, 백화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더더욱요. 부동산 투자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송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녀는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그녀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입자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그녀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의 뼈아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주는커녕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임차인들의 전세대출 자금으로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와 실제 투자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다가 규제 때문에 이자 폭탄을 맞고 결국 계약을 포기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 절망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죠. 먼저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 기간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빈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 차량은 가끔 한 대씩 보일 뿐이고 지난달 입주율은 겨우 48%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에요. 이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해봤자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현정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현정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율 하락의 원인이 잔금 대출 미확보 때문이라고 하니 이현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한산했습니다. 그중 한 중개사무소에 들렸는데요.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려서 반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부쩍 늘었어요. 중개인분의 말처럼 규제 시행 후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던 정책 효과는 나왔지만 신축 입주 초기 시장에서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입주율이 부진해지는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규제로 막힌 자금을 구하느라 당분간 고생할 거예요. 이현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탕의 꿈을 꾸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로또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단순히 입주율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나 줄었어요. 강남의 대장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규제를 피해 외곽으로 몰릴 줄 알았던 노원구나 도봉구도 거래가 반토막 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거래 금액은 67% 감소했어요. 돈줄이 말랐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김민준 씨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그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가 15억 원. 매년 오를 집값을 기대하며 추가 투자도 계획했죠. 자영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규제 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요구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결국 전세 시세를 낮춰봤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무리해서 분양권을 매수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한편 월세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자치구가 9곳이나 돼요. 동대문구가 1위, 강북구, 금천구 등이 뒤따랐습니다. 대부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주거사다리가 사라지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전세를 거쳐 자가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게다가 월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생활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지역들은 규제에도 호가가 30억 이상이에요. 현금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고가의 집들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는 시세가 50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초고가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조차 어렵죠. 이 양극화가 규제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부유층은 웃고 서민은 울게 되는 현실이죠. 대출 규제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줄었고 은행들은 심사를 보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어수선해요 라는 은행 직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막히고 갈아타기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최근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정부의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 급감했지만 7월 매매 4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해요.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의 고가 매수로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효과는 있지만 공급 확대 없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하죠.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40% 급감할 전망이니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예요.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빨라야 5년이고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중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2025년 6월 2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20% 이상 줄었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 하지만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가계부채 억제가 우선시되면서 규제가 더 세질 조짐이에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관망과 불안이에요. 매수자들은 대출 한도에 막혀 고민 중이고 다주택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수가 작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이는 전세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0.8에서 1% 상승할 전망이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서울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예요.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은 안정되지만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예를 들어 LTV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가 시행되면 갭 투자가 더 위축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된 투자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 한탕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복잡해질 테니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호화로운 휴양지로 불리던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몰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문 관광단지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언덕에 자리 잡은 대규모 풀빌라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치된 빈 건물로 변해버렸죠. 한때 안정적인 노후와 수익을 꿈꾸며 투자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풀빌라 단지는 멀리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건물 여러 개로 이루어진 풀빌라가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야자수로 장식된 정원은 한때 이국적인 휴양지를 연상케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건물 외벽은 빛바랜 페인트로 얼룩져 있고 나무 데크는 썩어서 발을 디디면 푹푹 꺼집니다. 수영장은 물 대신 이끼와 쓰레기로 가득하고 주차장에는 녹슨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단지 맨 아래쪽에 있던 마지막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주인도 손님도 관리인도 모두 떠난 텅 빈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풀빌라 낙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17년 제주 부동산 개발이 한창 뜨겁던 시기 김영수 씨는 이 풀빌라 단지의 분양 광고를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건설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없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붐으로 들썩였고 풀빌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때였죠. 김영수 씨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분양업자의 말에 홀려 퇴직금 3억을 털어 풀빌라 한 동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가격은 7억, 은행 대출 4억을 끼고 계약했죠. 초기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제주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근처에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는 중문에서 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손님들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약은 점점 줄었고 결국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나갔지만 수익은 제로였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노후는커녕 이자 갚느라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를 세운 건 제주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던 최모 씨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201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풀빌라 단지였죠. 제주도가 관광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시기 고급 풀빌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00억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어 풀빌라를 지었고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분양은 5동도 되지 않았죠. 게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이 급감했고 건설업체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단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관리도 끊기면서 건물은 빠르게 노후화되었습니다. 나무 데크는 썩고 수영장은 녹슨 파이프와 이끼로 뒤덮였으며 전기와 수도도 끊긴 곳이 많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풀빌라 안에는 이제 버려진 가구, 곰팡이 핀 침대, 녹슨 오토바이만 굴러다닙니다. 이지연 씨는 40대 초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2020년 제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이지연 씨는 경매로 나온 이 풀빌라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9억짜리 풀빌라를 6억에 낙찰받았으니 저렴하게 샀다며 기대에 부풀었죠. 대출과 저축을 투자해서 인스타 감성의 고급 숙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의 관광붐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고 2019년 말부터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던 상황이 그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모델링에만 엄청난 돈이 들었고 전기와 수도를 재연결하는데도 큰 비용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단지 전체가 이미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꾸민 풀빌라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고 주말 할인 프로모션을 시도했지만 두세 팀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쌓였고 관리비까지 더해지자 그녀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또다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지연 씨는 경매로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라며 후회했습니다. 지금 이 풀빌라 단지를 둘러보면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단지는 3개의 라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맨 아래쪽 라인에 소유자 한두 명이 가끔씩 방문할 뿐 나머지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식당과 노래방으로 쓰였던 건물은 먼지만 쌓여 있고 방에 있는 침대는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옥상의 월풀 욕조는 녹슨 채 방치되어 있고 수영장은 물때와 이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놀던 물놀이 용품과 버려진 오토바이까지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경매로 이 건물을 다시 낙찰받은 사람들입니다. 2023년 한 투자자가 5억대의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싸게 샀으니 리모델링해서 장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과 관리비 그리고 손님 부족으로 영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니 이 투자자는 이제 이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풀빌라 단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 문제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이 단지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해변 근처 리조트나 풀빌라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중문의 색달해변 근처 제주 신라호텔, 부영호텔 같은 대형 시설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떨어졌죠. 둘째, 과도한 분양가와 대출 의존도입니다. 분양업체는 7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 동씩 팔았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대출을 끌어섰다가 이자 부담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관광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제주도에는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같은 대형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제주 부동산의 어두운 면도 이 단지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는 부동산 상승장이었지만 이는 과열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주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 대형 리조트의 등장, 그리고 높은 유지비로 인해 소규모 풀빌라와 펜션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도의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큰 타격을 입었죠. 한때 호황을 누리던 제주 부동산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많은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 박민호 씨는 이 풀빌라 단지에 가장 큰 분양 물건을 샀습니다. 그는 관광업이 곧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에 투자를 결심했죠. 은행 대출 6억과 남은 저축을 모두 털어 1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가족과 함께 풀빌라를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던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숙박비를 낮췄지만 예약은 한 달에 한두 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단지의 황량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은 분위기가 어둡고 무섭다며 떠났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저축은 모두 날아갔고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마지막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민호 씨는 부동산 사기꾼 말만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단지들은 이제 건물 가치마저 제로에 가깝습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곳은 그냥 폐허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산을 깎아 대규모로 공사한 후 방치된 곳의 경우 산사태 위험도 있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런 곳에 누가 숙박하러 오겠나 동남아 리조트가 훨씬 싸고 낫다고 푸념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상승장일 때 무모한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많은 이들이 풀빌라와 펜션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입지, 시장 트렌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통곡하며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는 이제 완전히 황량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로 불리던 이곳은 풀과 폐허만 가득합니다. 제주도의 관광업은 대형 리조트로 재편되었고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가 이 외진 풀빌라에 비싼 돈을 내고 오겠습니까? 오늘은 제주도의 텅 빈 풀빌라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꿈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비어버린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물과 후회만이 남은 이곳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분의 안타까운 사례부터 시작해볼게요. 노후를 꿈꾸다 완전히 무너진 외곽 부동산 투자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박영호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공무원이셨어요. 은퇴 후를 위해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기도 외곽에 눈길이 갔죠. GTX와 7호선 호재가 있는 곳에 6억짜리 84타입 아파트를 대출 4억을 끼고 매입했어요. 박영호 씨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부인과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은퇴 후 삶은 문제 없어. 공기 맑고 근처 공원도 있어서 힐링 제대로 되겠네.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요. 8억은 기본 10억까지 갈 거예요. 라며 열심히 부추겼고 홍보 자료에 나온 개발 호재들에 넘어갔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집값이 오르는 생각을 하며 설렜다고 해요. 아내와 저녁 식사 중에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라며 잔을 부딪히던 순간이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입주한 지 2년 만에 동네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한산해졌고 젊은 사람들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근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그 소식이 퍼지자 신규 주민 유입이 뚝 끊겼어요. 상권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동네 카페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작은 슈퍼마켓은 반값 세일로 버티다 결국 접었어요. 큰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40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밤새 걱정했대요. 단지 앞 상업시설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동네가 텅텅 비었고 밤이면 가로등도 꺼져 보안 문제까지 생겼어요. 집값은 30%나 폭락해 4억대까지 떨어졌고 월세와 전세 시세도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대출 이자가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갔죠. 박영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길 창밖을 보며 이게 뭐야? 내 노후 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트레스로 위궤양까지 생겨 병원 신세를 졌고 매도하려 해도 손실이 너무 커서 발을 빼지 못했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지역 수요가 감소하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중개인 말만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게 외곽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떠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박영호 씨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섰어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훌쩍 넘었고 10년 안에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인구 소멸의 시대죠. 지금 60년대생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어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미 현역을 떠났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생은 은퇴 불안을 안고 있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인구 1위, 40대가 2위, 60대가 3위예요. 특히 1972년부터 1975년생, 즉 50세부터 53세까지가 나이당 90만 명을 넘는 거대한 세대인데 이들이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반대로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신생아는 23만 명 수준으로 50년 전 90만 명대의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의 주축인 40세 인구는 84만 명 정도인데 20년 후 주택 수요를 이끌 20세 인구는 53만 명에 불과해요. 30만 명이 넘는 차이죠.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와 먼 외곽 지역에 누가 집을 사겠어요? 수요가 사라지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이 숫자만 봐도 외곽 투자의 위험이 피부로 와닿죠.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지역 전체가 쇠퇴하는 재앙으로 이어져요. 학령 인구, 즉 6세부터 21세까지 초중고와 대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2023년 113만 명이었던 이 숫자가 2027년에는 99만 명, 2040년에는 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심지어 인구 과밀이라는 서울도 문을 닫는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도로를 달리다 보면 폐교된 건물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상권이 죽고 편의시설이 사라지면서 집값 하락은 피할 수 없어요. 버스 노선이 줄고 택시조차 잡기 어려운 동네가 돼버리죠. 빈집이 늘면서 인프라가 무너지고 주변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이런 곳에 누가 정착하겠어요? 이혜진 씨는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셨어요. 조용한 노후를 꿈꾸며 강원도 홍천 외곽에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4억짜리 100제곱미터 집,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둘러싼 환경이 매력적이었죠. 이혜진 씨는 계약 후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은퇴 전까지는 새놓아서 월세 받으며 자금 모으고 나중엔 여기서 책 읽고 힐링할 거야. 도시 소음은 이제 지쳤어. 중개인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런 전원주택은 대박이에요. 값이 쑥쑥 오를 거예요. 라고 설득하니 확신이 생겼대요. 주말마다 집을 방문하며 정원에 꽃을 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새소리 듣는 거야 라며 미소를 지었다고요. 하지만 계약 1년 만에 상황이 뒤집혔어요. 고령화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처 마트와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늘면서 이동이 고역이 됐어요.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 응급 상황이 걱정이었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졌고 도로 정비 부족으로 비가 오면 침수 피해까지 생겼어요. 임차인 구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목표로 했던 월세 15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었고 유지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었어요.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월 150만 원 가까운 손실이 쌓였죠. 결국 2년 반 만에 집값이 30% 떨어져 1억 이상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이혜진 씨는 상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이들이 안 오는 동네인 줄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너무 섣불리 결정했어요. 노후 계획이 물거품 됐네요. 이 사례는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을 과대평가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었죠. 이혜진 씨의 그 허탈한 표정이 제 가슴을 아리게 해요.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뼈대를 뒤흔들어요.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쥐고 있지만 은퇴할 때쯤이면 집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죠. 상속으로 주택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면서 시장의 매물이 더 풀릴 가능성도 높아요. 일본을 보세요. 도쿄 외곽에는 집값이 30% 이상 폭락한 지역이 부지기수예요. 빈집이 늘면서 마을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커요. 2040년쯤 주택 가격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예요. 최민수 씨는 40대 후반 자영업자였어요. 장사로 모은 3억을 강원도 평창 외곽 펜션형 주택에 투자했어요. 올림픽 특수로 유명한 지역이라 여름 피서객과 겨울 스키족을 기대했죠.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고 은퇴 후엔 여유롭게 쉬자 이런 꿈이었어요. 광고에 관광 특화 지역이라 수익 보장 이렇게 적혀 있어서 끌렸대요. 완공날 가족과 함께 펜션을 방문해 호수뷰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며 웃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고 고령화로 지역 인프라가 약해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도로 포장이 허술해 비 오는 날마다 차가 미끄러질 뻔했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지면서 손님들이 너무 외져요 라고 불평했어요. 펜션 유지비는 매달 12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적자가 쌓였죠.
결국 매도를 결심했지만 싸게 내놔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는 상담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령화로 관광마저 쇠퇴할 줄 몰랐어요. 인구 데이터를 봤어야 했는데 가족여행도 못 가게 됐어요. 외곽 관광 부동산도 고령화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2021년 같은 상승장에서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례도 많아요. 이지훈 씨는 30대 후반의 IT 회사원이었어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충청남도 천안에 4억짜리 신축 빌라를 갭투자로 샀어요. 전세 2억 5천만 원을 끼고 1억 5천만 원 투자했죠. 이지훈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3년 안에 2배로 불려서 은퇴 준비할 거야 라며 자랑했어요. 당시 유튜브에서는 상승장은 끝나지 않아요. 더 오를 거예요. 라고 하니 확신이 생겼고 주변 성공 사례의 불안이 사라졌어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오늘도 올랐어 라며 환호했대요.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증발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급히 매도를 시도했지만 매물이 넘쳐 팔리지 않았죠. 이자 부담이 매달 100만 원씩 쌓이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더 끼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주변 문제도 심각했어요. 전세 사기로 빌라 시장이 얼어붙었고 미분양 아파트까지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어요. 역전세 현상으로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떠났고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게다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고 건설사들의 PF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이지훈 씨는 상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리스크를 안 봤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 빚을 어떻게 갚나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영끌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시장 붕괴만으로도 모든 게 끝나죠. 갭투자 관련 파산 신청이 작년보다 30%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안정성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 외곽도 수도권 중심지만큼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서울이라도 학군이 약하거나 개발이 더딘 곳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본처럼 빈집이 폭증하고 지역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곽 소도시는 특히 위험하죠. 학군과 일자리가 없는 곳은 하락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신도시나 서울의 유명 학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부동산 투자 전에 인구 데이터를 꼭 확인하세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단기 시세 차익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세요. 노동력 감소로 경제가 계속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처럼 부동산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어요. 외곽 지역은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죠. 양주나 의정부, 광주처럼 서울 통근권이라도 교통이 불편한 곳은 젊은 층 유입이 적고 학군과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령화와 부동산의 어두운 면을 함께 짚어봤어요. 50대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시대에 외곽 투자는 위험천만해요. 앞서 들은 사례들처럼 인구 감소를 무시하면 패가망신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를 곳도 있지만 외곽 소도시나 거품이 심한 지역은 하락 위험이 큽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고 학군과 일자리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오늘은 인구와 외곽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외곽 지역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태영 씨는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송도 부동산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송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에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현대아울렛, 롯데 쇼핑몰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송도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센트럴파크 주변이 송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인천대 입구역, 센트럴파크역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고요.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1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엔 9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9억 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이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제 지인인데 2021년에 송도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센트럴파크 근처에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송도가 신도시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 붐이 일었죠. 이동욱 씨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8억 들여 1층 상가를 샀어요. 위치가 센트럴파크 2번 출구 바로 앞이라 여기서 카페나 편의점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임대 문의도 좀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20%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동욱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했지만 2024년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지면서 승진도 놓쳤고요. 부인과는 매일 싸움이에요. 상가 왜 샀어? 망할 셈이야? 하면서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지만 겨우 화해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6억 5천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2억으로 빚만 쌓였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30% 수준이에요. 이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송도의 핵심 상권인데 초입부터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3, 4년째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여긴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많지만 겨울 되면 횡해요. 분양할 때 완판됐던 상가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5년째 비어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5년. 웃음만 나오죠. 이제 송도 상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송도에는 여러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 상가로 남아있죠. 분양가가 높아서 수익률이 안 맞아요. 송도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미래로 불리면서 분양가가 엄청 높았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 구조는 신도시답게 이쁘게 설계됐어요. 커넬워크나 트리플 스트리트 같은 곳은 해외를 연상케 하죠. 근데 공실이 많아요. 김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커넬워크 근처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상가는 분양가 7억이었고 인테리어에 1억을 더 썼습니다. 송도는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라 카페가 뜰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찍은 적도 있대요. 근데 2022년부터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김민호 씨 카페는 구석진 위치 때문에 발길이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운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김민호 씨는 지금 택배 부업을 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송도 상권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송도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도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송도 상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엄청 들였어요. 유럽풍 디자인, 인공호수, 수상택시까지.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상가들이 외부에만 있어서 겨울철엔 춥고 비 오면 손님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해요. 쇼핑몰처럼 실내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죠. 통행도 불편하고 지하 연결도 안 돼 있어요. 밤 되면 조명은 운치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요. 이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송도 상권 겉으론 이쁘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죠. 이제 송도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센트럴파크 라인 쪽을 보면 업무단지도 있고 빌딩도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러닝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에서 409 메인 쪽 얘기지 609나 809 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엔 신축 분양 아파트가 마피 1억에도 안 나가면서 화제가 됐었죠. 돈이 떨어지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고 하죠. 송도 국제학교 쪽은 부자들도 많은 동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값 하락으로 싸움이 많대요. 집값 떨어졌는데 국제학교 학비 어떻게 내? 이렇게 싸우는 거죠. 박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는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 오를 거야 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박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부동산이 하락하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송도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송도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12억 4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송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씩 빠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거래량도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가 62%, 분양권 21%, 오피스텔 17%로 매우 저조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생숙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과 분양 혜택에도 손님이 아예 없죠. 분양받은 개별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9월 기준 3만 8천 건으로 작년 말 대비 20% 늘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심했어요. 갭 투자로 산 아파트 때문에 큰 손실 보는 사례도 많아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인천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송도 국제학교, 업무단지, 백화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투자는 더더욱요. 부동산 투자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상가 투자로 망하고 가게 접고 퇴직금 날린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송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 다 체크하셔야 해요. 부동산은 한 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정책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임차인들은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규제들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세입자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새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여지껏 돈을 모아왔는데 이제 그 집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재건축의 최종 보스 이주비 대출 규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인데요. 기존과 같이 가구당 15억, 20억 가까운 이주비를 기대했는데 이제 6억 한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이주를 코앞에 둔 53개 단지 7만 가구가 혼란에 빠졌죠. 특히 한남동 정비사업처럼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은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 감정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이제 그 많은 돈을 다 자력으로 해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어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죠.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최고가 거래가 연일 갱신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은 벌써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억, 2억, 크게는 5억씩 하락한 사례도 보이는데요. 정부 규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추가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도 더욱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전세 시장이 월세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변화가 예상될까요? 전세 대출이 막히면 집주인들은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의 월세 매물 비율이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던 서민과 청년층 그리고 갭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주거 문화가 위축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들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 자영업자 최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현우 씨는 올해 안에 서울 마포에 위치한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매매는 20억, 전세는 10억 수준입니다. 현우 씨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마포는 아직 갭투자가 가능하고 전세 수요도 높아서 안정적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수하니 자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앞으로 전세 대출 규제가 추가로 시행되면 최현우 씨의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로 인해 전세입자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해도 신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사하면 현우 씨는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우 씨는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원으로 내놓는다 해도 고가 월세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하락입니다. 규제로 인해 호가가 2, 3억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현우 씨는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10년 동안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에 사려고 했는데 담보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 신혼부부인 윤지혜, 김태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0억. 2년 전 계약 당시 전세 대출을 5억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죠. 부부는 강남 학군과 편리한 교통을 고려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고 2년 뒤 전세를 갱신하고 나중에는 자가로 매수하자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부부의 전세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축소된 만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맞추기 어려워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450만 원을 제한한다면 부부는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윤지혜 씨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강남에서 아이 키우며 전세로 살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월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두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제한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시세의 약 5, 60% 수준인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월세 매물이 급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의 대단지에서는 이미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월세라는 고정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 전세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있는 임차인들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넉넉한 세입자는 전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월세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는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거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방안과 각종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핵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들은 고가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고 매도자들은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확연히 감소했으며 다음 규제 시행 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임차인들에게 미칠 피해는 단순히 월세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시행 후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나 송파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3, 400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임차인들이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 후 새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로 이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군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많은 임차인들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고점에 거래됐던 매물들에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다가올 규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 전환의 흐름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 계획의 재점검.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 본인의 자금 여력을 미리 점검하세요. 전세 대출에 의존하던 분이라면 월세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저축 계획을 수정하거나 미리 몇 개월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비규제 지역 고려. 규제가 시행되면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고가 지역은 대출 제한이 강력하지만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은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셋째, 전세 계약 시 주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자금 상황과 부동산 등기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규제 시행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주거 계획.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니 장기적으로 자가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나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627 대출 규제와 다가올 추가 규제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 것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되는 지역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복덩이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시장의 생생한 소식과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 규제와 전세 제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올랐던 곳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의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매물이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 신도시는 18%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 신도시는 일부 주상복합이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박상민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0~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에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